공허한 성공자의 아침. 2026년 1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김태우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겨울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를 반짝이며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보낸 재검진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우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창밖으로 돌렸어요. 3주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의심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상, 중소기업 중앙회 공로패, 지역경제발전기업 감사장. 그 옆에는 부산상 공회의소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준호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전부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아내 박수진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남편이 거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회사 일찍 가려고요? 수지는 가방에서 교회 주보와 함께 접힌 전단지 한 장을 꺼냈어요. 최 과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태우는 고개를 들어 최 과장을 바라봤어요. 이재석 사장님 아시죠? 30년 전에 함께 사업하셨던. 최 과장의 말에 태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철물점 정리하시고 지금 기장 쪽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던데요. 태우는 애써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합시다. 점심시간, 태우는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반찬을 집어들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소리에 시선이 갔어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서로 반찬을 덜어주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더 드세요. 고맙소. 당신도 이거 좀 먹어봐요. 태우는 문득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 3시, 태우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들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반복됐어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퇴근 후 저녁 8시, 태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그 특강 말인데요. 태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죠? 같이 갈게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태훈과 수진은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대형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태훈은 시동을 끄고도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여보, 늦겠어요. 들어가요.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태호는 마지못해 차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본관 3층 세미나실로 향하는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어머,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을 알아본 교인 몇 명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사모님, 이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세요? 태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세미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200여 개의 좌석이 거의 다 채워져 있었어요. 태호는 본능적으로 맨 뒷줄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남편의 팔을 잡고 중간쯤 빈자리로 걸어갔어요. 여기 앉아요. 여기가 듣기 좋아요. 태호는 내심 불편했지만 아내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강단에 조명이 켜지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강민수 목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강민수 목사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사업가였어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했죠.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50억 빚더미에 앉았죠. 태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사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집도 날아갔고 아내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었어요. 강민수 목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분이 제게 다가와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나눌 산상수훈을 읽어주셨죠. 목사는 성경을 펼치며 마태복음 5장 3절을 낭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일까요? 태호는 팔짱을 끼고 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아직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민수 목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목사는 단상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으려고 애씁니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성공을. 태훈의 자세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강민수 목사가 갑자기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무엇을 희생시켰습니까? 태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희생시켰을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를, 어떤 분은 자신의 양심을 희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훈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재료였습니다. 태훈의 머릿속에 30년 전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재석과 함께 첫 프로젝트를 따낸 날 둘이 소주잔을 부딪히던 모습이었습니다. 태훈아, 우리 꼭 성공하자. 정직하게, 떳떳하게. 이재석의 환한 웃음이 눈앞에 선명했어요. 그리고 1년 뒤 그의 명의로 받은 5억 원의 대출.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민수 목사의 말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표시했어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선 태호는 거울 속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떨리는 손. 그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방울이 턱 아래로 떨어졌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밖에서 기다리던 수진이 다가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답답해서요. 태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빛이 된 생수를 한 컵 마셨습니다. 들어가요. 곧 시작할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세미나실로 돌아갔어요. 자리에 앉은 태우는 이번에는 팔짱을 풀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강민수 목사가 다시 단상에 올랐고 후반부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태훈의 귀는 이제 목사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곤두서 있었어요. 특강이 끝난 것은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태훈과 수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세미나실을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수진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오늘 강의 어땠어요? 태훈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에 오른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해운대로 향하는 도로는 주말 저녁이라 차들이 많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설 때마다 태훈의 머릿속에는 강민수 목사의 말들이 맴돌았어요.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오후 6시 20분 두 사람은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가 있나? 수진이 의아해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들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언제 왔니? 수진이 반가워하며 다가갔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태훈도 뒤따라 들어오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주말인데 회사는? 준호는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태훈과 수지는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영이가 이혼 서류 보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태훈은 팔짱을 끼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유가 뭔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대요. 집에 들어와도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주말에도 회사 일한다고 나가고.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저녁 약속도 번번이 취소하고 기념일도 까먹고. 그래서 지쳤대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태훈의 질문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하긴요? 이혼하죠 뭐. 그렇게 쉽게? 태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마주봤어요. 쉽게요? 아버지처럼 살았더니 이렇게 됐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중학교 입학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오셨나요?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갔다고 하셨죠. 가족을 위해서라고. 준호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아버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마련했는데, 내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댔는데. 태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준호의 반문이 태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셔서, 그렇게 성공하셔서 아버지는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은 오후에 들었던 강민수 목사의 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태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았어요. 성공해야 한다고, 일해야 한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준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아내는 떠나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죠. 그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의 눈빛이 태훈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어요? 회사? 돈? 성공?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예요. 준호야. 수진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태훈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아내의 손을 뿌리치듯 몸을 돌렸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서재로 걸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재 안, 태훈은 책상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들의 마지막 질문만 맴돌았어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태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재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리던 수진의 발소리도 이제는 사라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태훈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맨 아래 칸에 오래된 가죽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표지를 열자 30년 전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태훈과 이재석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1996년 봄, 둘이 함께 첫 건축 프로젝트를 따낸 날이었습니다. 김태훈, 이재석 공동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공사 현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사업하자. 이재석이 자주 하던 말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태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몇 장을 더 넘기자 서류 사본 한 장이 앨범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15일자 대출 계약서였어요. 채무자 이름은 이재석, 대출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태훈의 손이 떨렸어요. 당시 회사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공동대표 중 한 명의 명의로만 대출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내 명의로 하지, 태훈아. 우리 둘이 함께 갚으면 되잖아. 이재석은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그 돈으로 다른 선택을 했어요. 더 큰 프로젝트를 혼자 따내기 위해 이재석 몰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공동회사의 기술과 자금을 이용해 단독으로 계약을 따냈어요. 그리고 이재석에게는 프로젝트가 무산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이재석은 빚만 남은 채 회사에서 밀려났어요.
태우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고 그 프로젝트로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재석의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앨범을 덮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져 창문을 열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책상으로 돌아온 태우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앱을 열어 재검진 예약 날짜를 확인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췌장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암이라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개월? 1년? 아니면 더 짧을까? 태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태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어요. 태우나, 재석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누구를 희생시켰는지. 하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 평생 침묵하셨어요. 임종 직전에야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엄마. 태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5년이나 외면하고 살았어요. 이제 자신도 죽음 앞에 서 있는데 태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재석 철물점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영업 종료 표시만 뜨고 연락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검색창에 이재석 기장 요양병원을 입력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 최 과장의 번호를 눌렀어요. 한밤중이었지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태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창문 앞에 선 태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후에 들었던 강민수 목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태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태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30년간 쌓아올린 성공 뒤에 가려진 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재 안에는 한 남자의 흐느낌만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일요일 아침 7시 태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는 면도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입는 교회 가는 옷차림이었어요. 거실로 나온 태훈을 본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요? 태훈은 넥타이를 매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교회 같이 가요. 수진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30년 기다렸잖아요. 이제 가야죠. 수진은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오전 8시 부부는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라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어요. 태우는 차에서 내려 교회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십자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제 손 잡아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우는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예배당 계단을 올라갔어요. 입구에서 안내 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보받으세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찬송가 반주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뒷자리를 찾았어요. 여보, 뒤에 서요. 자리가 없어요. 맨 뒷줄에는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회중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태호는 찬송가를 모르지만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지나고 강민수 목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전체입니다. 8분 말씀이죠. 목사는 성경을 펼치며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태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특강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태호는 그 구절에서 멈춰섰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자신은 평생 무엇에 줄이고 목말랐을까요? 성공, 돈, 명예, 그것들이 의였을까요? 강민수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의로움은 추구하지 않죠. 목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을 얻고 정직하지 못한 길로 불을 쌌습니다. 태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강민수 목사가 회중을 둘러봤어요. 우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의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태훈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강민수 목사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태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배가 끝난 후 태훈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10분 후 태훈은 목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목사가 차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어요. 어제 특강에도 오셨죠? 기억합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수 목사는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훈은 3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재석과의 동업, 배신, 그리고 혼자만의 성공. 한마디 한마디가 목에 걸렸지만 태훈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강민수 목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태훈의 고백이 끝나자 목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목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태훈은 고개를 들어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실까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민수 목사가 태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목사실을 나온 태훈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수진을 만났어요. 여보, 괜찮아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과장, 나야. 이재석 씨가 계신 병원 주소 알아봐줘. 지금 당장. 월요일 오전 9시 태훈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몰아 기장군 쪽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에는 해솔요양병원이 목적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어제 저녁 늦게 보내준 주소였어요. 40분을 달려 도착한 병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태훈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안내데스크에서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느 분 면회 오셨어요? 3층 312호실. 이재석 씨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간병인들이 지나갔어요. 312호실 앞에 선 태훈은 문패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재석. 태훈은 주먹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30년 만에 재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준비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먹을 들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어요. 창가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재석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방문객이 누군지 알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태훈이. 자네인가? 태훈은 문 앞에 서서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의 세월이 이재석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들어오게. 서 있지만 말고. 태훈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냥 서 있었어요. 이재석은 침대 머리를 조금 올리고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그 평온한 목소리에 태훈은 오히려 가슴이 아려왔어요. 형님.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재석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태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습니다. 태훈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날 찾았나? 이재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 비서가 알아봤습니다. 형님이 여기 계시다고. 태훈은 침대 시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게.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 이재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 몸이 약해져서 요양 중이야. 태훈은 고개를 들어 이재석을 바라봤어요. 형님, 제가. 태훈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형님께. 알아. 이재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훈은 놀라 이재석을 쳐다봤어요. 나도 알고 있었네. 그때 자네가 왜 그랬는지. 이재석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5억이었죠.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그걸로 혼자.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은 빚만 떠안고 저는 그걸로 성공했습니다. 이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지. 이재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자네 때문에 집도 날아가고 아내도 고생하고 밤마다 술 마시며 자네를 욕했어.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을까? 이재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작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네. 아내가 먼저 나가라고 해서.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성경책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용서에 대해 배웠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재석이 태훈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네를 용서했네. 진작에. 태훈은 고개를 들어 이재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형님 인생을 망쳤는데. 이재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친 게 아니야. 돌이켜보니 그게 축복이었어. 이재석의 말에 태훈은 눈을 크게 떴어요. 작은 철물점을 하며 동네 사람들을 도왔지.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 이재석의 눈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바다에 갔고 밤에는 아내와 산책했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게 내 행복이었네. 돈은 없었지만 진짜 중요한 걸 가졌어. 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태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재석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재석은 손을 뻗어 태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게, 태훈아. 이재석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자네도 이제 자유로워지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태훈은 이재석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전 그 시절 이야기, 각자의 삶 이야기.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태훈은 일어서며 이재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시 올게요, 형님. 자주 올게요. 태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기다리겠네. 그리고 태훈아. 이재석이 태훈을 불렀어요. 이제 자네도 진짜 행복을 찾게. 이재석의 말에 태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태훈의 어깨는 들어올 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3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태훈은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 준호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준호가 받았어요. 네.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나다. 태훈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꼭 해야 할 얘기야. 아버지 부탁이다. 태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7시에 해운대 쪽으로 갈게요. 저녁 7시, 태훈은 해운대 백사장이 보이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10분 후 준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태훈이 손을 들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정장 차림 그대로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회사 일 끝나고 바로 왔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태훈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태훈의 첫마디에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준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내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가지 못했지.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늘 회사 일이 바빴어.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내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는데. 준호는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고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토요일에 내가 물었잖아. 행복하냐고. 태훈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공만 쫓아왔어. 회사 키우고 돈 벌고 인정받고. 태훈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더구나. 준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는 동업자를 배신했어. 태훈의 고백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성공하려고 친구를 희생시켰지. 그 죄책감을 30년간 안고 살았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어. 30년 만에. 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날 용서해 주셨어. 이미 오래전에.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내게 성공하는 법만 가르쳤어.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은 못 가르쳤지. 태훈이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한 말. 그게 맞는 말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미안해요. 토요일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태훈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준 말이 아버지를 깨우쳤어. 태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영이하고는 어떻게 됐니?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했어요. 준호가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지영이를 사랑하거든요. 태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찾아가.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늦기 전에 가서 진심을 전해.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말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이한테 말할게요. 제가 달라지겠다고, 진짜 남편 노릇하겠다고. 준호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태훈은 아들을 믿는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저녁 먹어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랑 단둘이 밥 먹고 싶어요. 태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태훈은 아들의 손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한 후 태훈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준호는 물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3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췌장에 혹이 발견됐어.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아야 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검사해봐야 알지. 태훈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번 일로 아버지는 깨달았어. 태훈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태훈의 말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다니. 준호가 놀라워했어요.
어제 교회에 갔어. 어머니랑. 그리고 오늘도. 태우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우는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 2026년 4월 중순, 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7층 병실, 태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났고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의 혹은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었고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며느리 지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님, 기분 좀 어때요? 지영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이야. 태훈이 대답하자 수진이 침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여보, 손주 소식 들으셨어요? 지영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태훈과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준호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이니? 정말?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님. 8주 됐어요.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지영의 말에 태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훈의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준호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변하시니까 저도 달라졌어요. 너희가 다시 잘 지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태훈이 준호와 지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요. 1시간 후 가족들이 돌아가고 병실에는 태훈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30년을 기도했어요. 당신이 변하기를. 태훈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태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날 위해 기도해줘서.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태훈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오후, 태훈은 수진에게 제안했어요. 이재석 형님 댁에 가보고 싶어요. 수진은 기꺼이 동의하며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기장 정관읍의 작은 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이재석은 2주 전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재석의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사모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태훈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재석의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보, 손님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이재석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훈이 퇴원했다며? 잘 됐네.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어요. 형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았습니다. 태훈이 지난달 이재석의 남은 병원비를 모두 처리해준 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빚을 갚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 다 지난 일이야.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재석의 아내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나 봐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수진의 말에 이재석의 아내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부터 두 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태우는 고개를 들어 이재석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태훈과 수진은 일어섰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형님. 태훈이 약속했습니다. 그래, 기다리겠네. 이제 우리 진짜 친구로 지내세. 이재석이 태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은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호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양하는 문서였습니다. 수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내일 교회 갈 준비 다 했어요? 네, 새신자 교육교재도 챙겼어요. 태훈이 책상이 교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태훈은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신자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태훈과 수진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강민수 목사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예배 후 목사가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집사님, 건강 회복되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태훈의 고백에 강민수 목사가 미소 지었어요.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이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고 있어요. 태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산상수훈 말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강민수 목사는 태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의 말에 태훈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가요. 준호 부부가 기다려요. 오후 1시 가족 넷은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회사 현황을 보고했어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경영을 맡겠습니다. 태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태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새겼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온 태훈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와 남편 곁에 섰어요. 부산 앞바다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리듬을 타며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이 풍경을 30년간 봤는데 태훈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평안이 담겨 있었어요.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죠? 태훈이 아내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봐요. 태훈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갈매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태훈은 그 모습을 보며 산상수훈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태훈과 수진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